그로스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최근에 이 전기차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계신 우리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부장님이 아니라 이사님으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직위 변경이 어제부로 됐습니다. 아, 어제 따끈따끈한 이 승진 소식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기분 좋은 일도 있으니까 2차 전지 섹터에도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오전 새벽에 네.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판매를 잘해서 주당 순이익이 컨센을 상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펼쳐서 지금 빨리 이 구간, 이 어둠의 구간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 노력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실적은 그 탄소 크레딧 판매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고, 네. ESS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쪽에서 또 실적이 그래서 오늘 이제 좋았어요.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 그런 ESS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시장대가 강했던 것이고, 네. 내년도 판매가 한 20에서 30% 증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전망을 그쵸. 했는데 그 되게 네. 중요한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네. 올해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의 둔화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테슬라와 GM 이런 기존 업체들, 상위 업체들이 부진했던 건데, 둘 다 괜찮았어요. GM은 지금 살아났어요. 예. 살아나고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상당히 부진한 게 최근에 2개월 연속 어쨌든 그 인도량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내년도 증가가 뭐 30% 나온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우리 그동안 데이터 봤지만은 뭐 50에서 100%, 200% 이렇게 증가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은 내년도에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은 예고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삼았던 금리나 사이클가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폭발적인 성장, 네. 대중화 시대에 이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게 그 트럼프의 양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맞아요. 그러면 달러가 지금 강세로 자꾸 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 금리가 금리가 튀고, 자꾸 오르고. 예, 금리가 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강세장의 조건이었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네. 이런 것들이 좀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바이오도 조정 나오고 2차 전지도 역시나 조정이 나오고 반도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정 나왔고, 그리고 정확히 10월 11일부터 시장 조정 나왔거든요. 네네네.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있었죠? 10월 10일부터 빠졌어요. 10월 10일부터. 네. 10월 11일이 재보궐선거 예비 투표 사전 투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관한 결론 낼 것이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0일 날 돼도 결론이 없자 오후부터 빠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국정감사 끝나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이제는 11월달 예산안 심의 때 얘기 나오고 연말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그 9월 대비해서 10월달 들어서 거래량이 급감을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9월까지가 1일 평균 거래량이 그래도 16조 한 9천억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9조 초반 왔다가 오늘 지금 14조 안 됐단 말이에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최근에 14조 수준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특히나 코스닥 스몰 지수랑 그 코스피 스몰캡 지수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소형주들 종목은 반에 반토막 났어요. 금투세. 네, 코스닥 스몰 지수의 일 거래량이 하루에 5, 6천억에 6천억 수준이거든요. 더 떨어져서 지난해는 2조였고요. 9월달만 해도 1조 2천억 원 유지를 했었는데 거기서 또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가 없는 거예요. 매수가 없는 상태에 조금만 매도 나와도 바로 그냥 다 밀리죠, 쭉쭉쭉 밀리. 이게. 그런 게 지금 10거래일째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냥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대요? 그러니까 좀 뭐 현금 있으면은 좀 사더라도 여기서 팔면 안 되고 하단이잖아요. 지수 하단 다 과매도권에 들어온 상태 여기서 쉽게 팔면 안 되고, 이렇게 매물 없이 떨어지게 되면은 올라갈 때도 매물 없이 급등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잘 얘기하잖아, 존버. 네. 존경 받을 때까지 버티자. 존버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알겠어요. 네, 오늘 주제 좀 말씀을 드리면 큰 주제는 K 배터리와 이제 중국 배터리와의 대전이 이제 시작이 이제 앞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 전기차로의 전환은 완성차 기업의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한 거는 그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됐을 때 그 뭐 전기차 의무제도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뭐 IRF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런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네. 다만 그 전기차 시대로 가지 않으면 완성차 기업들한테는 이거는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문제다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 이유가 그 미국에서의 자동차 환경 규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환경보호청 EPA 규제가 있고 요게 이제 그 2032년까지 전기차 침투율 56%까지 예측하는 거 그게 요게 기반인 거고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그 카페 기업 평균 연비 규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연비 규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전에 요게 좀 최근에 발표됐을 때 요게 좀 그 목표가 좀 줄어든 거고 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나온 카페 기준이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요거를 연비 규제를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부족분마다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규제들을 실제로 트럼프가 그 집권할 경우 했을 때 특히 연비 규제에 대해서 이거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 23개 주에서 소송 들어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10% 이하 정도만 그 완화시키는 거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완성차 기업들이 이거를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미국 환경보호처 차량 배출가스 기준 강화는 기존 안이 있고 이게 수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월 12일에 이제 그 환경보호청에서 배터리 그 최성능 기능 도입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그 탄소 배출 감축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32년에 그 전기차 신차 판매가 67%까지 대체되는 그 안이었어요. 이게 초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된 거죠. 올해 이제 3월 29일에 이 안이 완화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발표보다는 좀 덜 엄격한 기준이 됐었고, 다만 이제 이 EPA 규정에 따르면은 2032년도에는 그 2016년 전에 그 정해진 기준보다도 최대 60%, 최소 25%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애초에는 그러니까 2026년대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67% 있잖아요. 요거보다는 이게 아니 56%까지 낮아졌어요. 낮아졌지만 이게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형 차량들도 있잖아요. 그 대형 차량들이 보면 이게 뭐 택배 트럭, 쓰레기 트럭, 공공시설 트럭 이런 그 셔틀버스, 스쿨버스 이런 것들이 트레일러 이런 트럭들이 전체 그 차량의 5%밖에 안 되지만은 오염물질 배출은 거의 25%를 차지합니다. 사실 이 운송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승용차와 그 중형 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도 26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그 49%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데 초안은 56%였어요.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게 높은 편인 거고 그리고 이런 그 EPA 규정 자체가 이런 그 배기가스 배출 규정으로 인해서 대략 이제 2032년에서 2032년도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그 전기차가 35에서 56%로 이렇게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준은 67에서 이제 거기 그 56%라고 하지만은 2030년도와 32년도 기준에서는 범위를 좀 넓게 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절대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대책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확정안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2032년도에 그 전기차가 신차로 되는 게 한 67% 정도로 확대를 예상을 했는데 수정을 하면서 이 확정안은 이제 최소 35에서 56%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예측한 거고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14%, 기타 하이브리드가 이제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이런 거 되겠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기타 하이브리드가 3%, 내연 기관은 29% 정도로 낮을 거라 예상을 한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기준이 낮아졌더라도 향후 8년간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신차로 이제 생산 판매되는 그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는 8년간 전기 시장이 지속 성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런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이 나온다. 여기 이제 요게 그 4월달 기준이었고 이번에 그 올해 3월달 기준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이런 식으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환경보호처의 그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도 그 강화가 앞으로 예정인데 그 아까 제가 그 상용차 트럭 버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배기가스 기준을 배출가스 기준을 그 강화를 하게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화돼요.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트랙터, 트랙터 그 슬리퍼 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화가 17%에서 6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반출 목표도. 네. 특히 이제 27년부터는까지는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그러니까 29년까지 서서히 하다가 여기 30년부터는 대폭 강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당히 요게 따라서 벌금을 또 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미국 내 등록된 트럭이 1,220만 대고 이 중에 전기 트럭이 이제 13,000대 수준인데 이게 굉장히 성장폭이 크겠죠. 이게 되면 엄청난 성장이 나온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또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그 엔솔이 포드 상용차에 수주했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 배터리가 크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EV9이 배터리가 998kWh 들어가는데 상용차는 그보다 훨씬 크거든요. 13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커요. 근데 그게 큰 그 숫자 대비해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큰 시장이라고 볼 수 되겠고 성장성이 크고 또 아까 두 번째 그 도로교통 그 안전국의 그 연비 규정 강화안도 최종안도 6월 7일에 올해 6월 7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승용차랑 소형 트럭 그게 그 평균 연비 기준으로 해서 2031년까지 갤런당 현행 그 39.1마일에서 50.4마일. 여기 이제 MPG가 갤런당 마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린 갤런당 연비가 50.4마일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향을 한 것이고 그 전에가 이게 58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완화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시차부터 아까 그 카페 규정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균 연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 상향되고 소형 트럭도 29년부터 연 2% 상향돼서 최종적으로 2031년에 그 50.4 MPG 요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1갤런당 그 54마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리터로 환산해 봤거든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21.427km 1리터당 27.42km 가야 돼요. 연비가 이거 나와야 돼요. 본인 차량 연비가 어떻게 되죠? 7.3이요. 네, 그 21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차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이브리드도 안 돼요. 이 연비는 하이브리드도 안 돼. 저도 하이브리드 하지만 차 막히면 4까지 떨어지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전기차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연비는 달성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58마일보다 완화는 됐지만은 상당히 이게 되게 높은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형 트럭과 밴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 100마일당 그 2.851 그 갤런의 연비를 달성해야 되고 이 경우가 그러면은 이제 그 중형 밴 트럭을 이렇게 HDPUV로 표시해요. 이 연비 같은 경우에 2030년 신차부터 2032년 신차까지 연 10% 연비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2033년에서 35년까지는 신차에도 연 8% 이 기준이 올라가요.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내연기관차로 달성한 방법이 없어요. 네. 하이브리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로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카페 계정은 이 규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이 초과 연비 곱하기 그 벌금을 곱해줘요. 그래서 뭐 1마일당 뭐 14달러, 15달러 뭐 이게 0.1 MPG라고 표시하거든요. 0.1 MPG당 여기 앞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0.1 MPG 부족할 때마다 제조업체는 14달러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센데요. 네. 벌금이. 그렇죠. 그러면은 갤런당 0.1 마일당 그 연비가 부족할 때마다 14달러가 부과가 되고 굉장히 커. 그래가지고 이걸 부과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기존 안에 있잖아요. 요 58마일 기준으로는 사실은 2023년도에 5년간 140억 달러 추산됐지만은 완화되면서 그 18억 달러 거의 8분의 1 됐나? 18억 3천만 달러 정도로 감소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벌금이. 근데 이제 이것도 적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6월 달에 그 스텔란티스 연비 규제 충족하지 못하고 GM도 같이 벌금 받아가지고 두 회사 합산 그 벌금이 4,700억이에요. 그래서 실제 스텔란티스가 그래가지고 2019년도 이게 이제 합병하기 전이거든요. 21년도 합병했으니까 19년과 20년도에 미국이 연비 규제 충족 못해가지고 6,500만 달러 벌금 맞았습니다. 9천억이에요. 그 내야 돼요, 실제로? 네, 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다 못 냈어요.
어떻게 내요 이거 한 번에? 못 내죠. 네, 분할해서 나는데 아직 미납금만 6,300원 아직 못 낸 거예요. 아, 이거 다 내야 됩니다. 이거 내야 돼요. 어떡하냐. 벌어서 부지런히 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또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지금 전기차로 빡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뭐 트럼프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이 연비 규제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그쵸. 그 실제로 트럼프가 이거를 폐회지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고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주에서 이거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폐지하려고 한다 주 단위로 그 진행이 되거든요. 불가능해요. 다 소송 나가내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4년이잖아. 또 이게 그 이유 없잖아. 앞에 2년 동안 뭔가 해야 되는데 쉽지 않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그러니까 집권 시절에도 이걸 할 때 못했고 10% 정도 감축하는 거에 그쳤다니까요. 네. 근데 9천억 벌금 받았는데 10% 해봤자 9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세금 벌금이 세면 진짜 전기차 전환 빨리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 2030년까지 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24종 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미국 시장에서의 벌금이 그룹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밝혀서 이거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고 죽는다니까요. GM도 12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픽업 트럭과 SUV 차량 590만 대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가 전부 다 탄소 크레딧 몰수됐고 벌금이 1억 4,580만 달러, 약 2천억이거든요. 이거 물어야 돼요. 조사 결과 해가지고 그 처음 보고한 것보다 평균 10% 이상의 이산화탄소로 배출됐고 이로 인해서 약 5천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몰수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흰거보다 실제로 낮게 보고한 거죠. 실제보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아까 도로교통 안전구 또한 그 여기 환경청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구 여기도 GM이 이 연비 기준 충족 못한 문제로 1억 4,580만 달러 아까 얘기했죠. 2천억. 요거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0년 모델에 대해서 그 3,060만 개 이상의 연비 크레딧 취소한다고 밝혔어요. 완전히 작살났죠. 그러니까 지금 GM도 전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6월 달에 아까 이 것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달 그 스탠드 된 거 GM만 1,770억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비가 이렇게 강화된 상태에서 어쨌든 완화됐다 하더라도 강화된 상태에서의 기업들은 생존의 물려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네. 딱 봐도 이거는 회사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하면? 뭐 매출 찍혀도 마진이 안 났겠어요. 그래서 경유차 캐진 극복한 과정에서 각 사들이 EPA 규정과 카페 규정을 충족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하는 그런 다각화 전략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지키면서 다양한 차종들을 앞으로 생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런 그 캐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배출가스가 연비 규정 충족하면서의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나와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 토요타 등의 이제 장기 전략, 무배 전략도 그래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일부 이제 하이브리드라 도입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 전장으로 간다, 전기차 도입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선대인 TV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하이소닉 박용재 그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 자료인데 제가 말씀했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런 그 GEV 요게 이제 그 주별 그리고 카페 규정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주정부 법원인 GEV 규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꾸기 어렵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GEV 규제가 이제 그 무공해 차 규제가 그 캘리포니아 포함한 16개 주에서 시행돼서 이게 더 엄격해지는 상황이고 이를 만약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했을 때는 22년도에 미국에서만 약 1조, 2035년도에는 약 4조의 페널티 부과가 앞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26년 폭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게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카페 규정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2024년부터 매년 5% 연비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마일당 15달러인데 아까 제가 0.1 mpg당 14달러 네. 이게 뭐 15달러 뭐 그 상관인가 봅니다. 14달러든 15달러든 간에 네. 그런 정도로 해서 이게 벌금이 크다. 그러니까 EPA 규정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이 두 가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한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전기차 쪽은 아니고 그 발전소에도 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이제 그 규제를 하게 되는데 공화당 쪽에서 여기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집행하는 것들을 그 중지하는 소송을 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임시로 그 규정에서 유효하도록 일단 결정을 했고요. 요거는 아마도 추가 이제 더 재판이 더 진행돼야 됩니다. 일단은 임시로는 하급 시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환경영향적 규정 계속 유효하도록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공화당에서의 그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규제를 좀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좀 저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번 판결은 이제 대법원 기무 신청에 따른 임시 조치라서 일단은 유효하고 하급 심의에서 다시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설사 되더라도 이런 그런 그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규모가 장난 아니고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 전기차 전환을 빨리 이루어내려는지 기업들의 그 전략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규제 상황들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네. 지금 이 중국 배터리 그 전기차 시장이 좀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과세 100% 세금 관세. 부과한다. 관세 부과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이제 관세 45% 정도 부과할 예정이라서 이런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를 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라 배터리 등에 이제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그 안에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이제 그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있는 겁니다. 기네요. 예, 네.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런 규제들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덤핑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북미 시장에서 특히 ESS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거든요. 뭐 전기차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배터리도 아직은 진출한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그 ESS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의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년부터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그 ESS 시장에서 우리 이제 그 K 배터리가 이제 점유율을 급하게 올릴 것이고 엔솔이 뭐 북미 시장에서 1등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쪽을 먼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일단 K 배터리랑 중국 배터리 간의 대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가격 경쟁이 되게 핵심 무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광물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컨트롤 가격을 하면서 굉장히 싸게,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그 양극재 613 양극재랑 네. 화유 코발트의 양극재 가격이 40% 차이 나요. 단가가. 그러니까 너무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단순히 광물 가격만 싸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걔네가 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싸게 덤핑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광물들을. 그리고 그 광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임대, 부지 임대료, 전기세 이런 것들 다 싸게 받아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 이제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그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그 관세를 그 상계 관세를 통해서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다 공장을 짓고 했을 때는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EU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중국 배터리의 공급망인 중국 정부가 배터리 공급망에 재정 지원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광물 가격 통제해서 불공정하게 또 보조금을 주고 세금 깎아주는 이런 형태에 대한 그거를 힘을 빼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와서 다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는 건 중국이 공급망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 공정한 가격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게 뭐 광물 소재 이런 것도 다 배터리도 그 EU 내에서 다 소싱하라, 수급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이게 경쟁력을 갖기가 앞으로 어렵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EU가 중국 업체들한테 이제 그 이번에 그 상계 관세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어요. 네. 우선 대출 내역이라든가 투입 원재료 관련 정보들, 업체 원산지 거래 내역 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별 그 보조금 그 지급 내역과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구매세 면제 기록도 다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네. 제공하지 않은 만큼 그 상계 관세가 이런 식으로 다 매겨진 거고, 테슬라는 잘 협조를 잘했어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관세가 이제 가장 낮았던 거죠. 그 낮았던 최종 관세가 인하된 이유가 가장 그랬던 것이고, 지금 비아딕 질이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이렇게 높은 이유가 그만 협조를 안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앞으로 배터리법이 그 시행이 돼요. 28년, 25년 8월부터. 네. 그 지난해 7월 달에 제정되는데 이게 배터리 여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이제 배터리가 사용된 원자재의 공급자 정보와 시장 거래 정보가 다 추적 공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의 가격이 제대로 네.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정부 보조금을 얼마큼 받았는지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 CATL이 리튬 공장, 리튬 광산이 막 그 신장 이런 데 막 있는데 거기서 그 환경 오염수처럼 제리 안 하고 막 산에 막 흘려보내고 막 이러거든. 그 오염 물질을 막 네. 그런 식으로 막 땅에 파묻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재련소에서 정제된 리튬이 운송거리라든가 탄소 배출량에서는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호주에서 경함형 그 원석을 가져다가 재련을 하거든요. 암석형 네네. 그런 형태인데 이게 염수형보다는 월등하게 이 운송거리도 멀고 또 탄소 배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송거리가 멀면 그만큼 이런 그 점수가 그 배터리 점수가 또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경함형의 탄소 배출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염수형보다. 포스콜링스 염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가 경쟁도 높고 탄소 배출도 적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더 중국 업체들이 불리하다는 거죠. 이 배터리 여건법을 도입하게 되면은 원가의 차이에서 더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지로 많이 지금 지출하려고 하잖아요. 중국 그 전기차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같은 조건으로 거기서 다 공장을 세워야 돼요. 그 배터리 원재료 조달에 대한 여건들이 이게 중국에 있을 때랑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S보트는 독일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포기했고요. 올해 5월달 일이고 그리고 여기 중국 자동차 기업 그레트웰 모터도 유럽 본사 폐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르노가 7월달에 그 공시 떴잖아요. LG 에너솔루션과 그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 권역 내에서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이제 르노 봤기 때문에 중국 업체도 오퍼 안 주고 엔솔한테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CAT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순항이긴 한데 문제는 그전 기울는 캐파보다 많이 줄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장안자동차도 뭐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지만 아직 뭐 진행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많은 중국 업체들이 유럽 시장 내에서 직접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 규제 이런 거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만큼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유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시장은 사실상 우리가 다 거의 다 먹을 것 같고 유럽 시장에서는 제대로 한판 붙을 수 있다. 이제 붙어볼 만한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정을 다 까발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그렇죠. 공정하게 이제 게임을 한다 했을 때는 맨날 이제 우리 그 시합하는데 저기 엄마 데리고 아빠 데리고 그래서 애들끼리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같이 싸우면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은 중국의 공급망 경쟁력을 상실을 유도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특혜를 준다기보다 중국의 공급망의 경쟁력을 빼앗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캐진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게 우리 지금은 시간을 벌었고 기회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요거 자료가 여기 다 그 DB금융투자에서 그 요의정이라고 요기 2차 전지 반등론의 정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05페이지에 나온 거 있어요. 그거는 다 보세요. 그 앵커님도 꼭 보십시오, 이거는요. 한번 볼게요. 네, 그 중에서 발췌한 내용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그 국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은 EU와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그 원가 경쟁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 그 정책 리스크를 회피를 해야 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2025년부터는 사실 우리가 이제 2025년부터 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광물 공급망도 상당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도 상당히 이제 특히 포스콜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 쪽 그런 그 밸류체인의 지위가 올라갈 것이고 특히 이제 중저가 세그먼트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주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LNF 리튬 니켈 전구체 흑연, 에코프로는 리튬 니켈 전구체. 이제 전 세계 이제 공급망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LNF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유럽에서도 결코 이제 그 중국 업체들, 그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가격 경쟁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관세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다 지원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인건비, 감가상각비, 핵심 이제 광물에 대한 가격 통제를 막 해가지고 광물 싸게 주고 또 지원금 주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앞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천 봉쇄가 되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게 다 까발려야 되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게 됐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또 상계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이게 원천 봉쇄가 될 것 같아요. 예정처럼 가격 경쟁을 갖기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된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핵심 광물 북미에서는 핵심 광물 때문에 뭐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핵심 광물 지정되거든요. 전구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아마도 이제 특히 이제 중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이 갖기가 어렵고 또 이제 LFP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삼원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LFP 자체가 가격 경쟁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글로벌 OEM사 같은 경우도 LFP보다도 물론 LFP를 탑재를 하고는 있지만은 삼원계 비중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뭐 그 하이망간이라든가. 근데 중국은 이제 LFP 비중이 높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아이랩법 세공제 충족하는 2차전 밸류체인 쪽 소개가 돼 있고 셀, 양극재 제가 이제 선호하는 기업만 동그란 그 박스 친 거예요. 전액은 엔캠, 덕산 테코피아, 리튬이엄 요게 그 LiPF6 요게 리튬이엄이거든요. 네. 실제 후성하고 있지만은 엔캠과 중앙선 소재 같이 EDA라는 그 기업 지분 투자해서 하고 있어서 중앙선 소재 따피로 보고 있고 동박은 SKC보다는 롯데에너지 모트를 좀 더 탑픽으로 보고요. TNT 도전제는 나노신 소재. SKC는 2차전지 소재주보다는 반도체 소재주. 네, 기판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글로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으로 보세요, 그냥. 그게 나요. 동박으로는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봐서 요런 안에서 그리고 여기 빠진 게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콜텐스가 빠졌는데 여기 이제 리튬으로 포함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하나 또 빠진 건 저기 없어요. 전구체가 없죠. 전구체는 뭐 에코프로, 모티, 에코앤 드림인데 근데 밸류가 좀 비싼 게 단점이에요. 너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이 좀 커요. 그 앞으로 그 추정 실적에 대비해서는 시총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것만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그 LG에너솔루션과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특허 단속에 나섰는데 이거 전에 우리 한번 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특허가 이제 32,000개가 넘게 있고 출원수가 58,000개 이상이 있고 전략 특허 1,000개인데 이 중에서 한 580여 개가 지금 특허 침해가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앞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LG화학이 지난번에 이제 여기 롱바이 한국 자회사 재생능원에 대해서 그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지난 1월 달에 여기 조사가 좀 진행된 바 있었거든요. 지회에서. 여기 특히 이제 이 NCM, 삼원계 양극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해가지고 제품 생산 판매해가지고 이거 증거 보전 신청했습니다. LG화학이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비행과 더불어서 양극재 기술력은 탑2입니다. 세계 탑2예요. 그 전 세계 1,300여 개의 양극재 특허 보유하고 있고 기술로서는 에코프로 비행과 쌍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재생능원이 실제로 국내에서 한 10만 ton까지 이제 양극재 생산 계획이었는데 이게 재생능이 그 롱바이가 이제 중국의 그 삼원계 양극재 1위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원계 이 롱바이가 사실은 에코프로 비행과 이제 삼원계 쪽에서는 사실 그 점유율을 다투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특허 지금 무단으로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얘네가 뭐 NCM 811 갑자기 뭐 잘할 것도 없고 그래서 LG화학 측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서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2일에 증거 보전 신청 받아가지고 재생능원 공장 해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이제 해당 특허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같은. 이런 불공정 무역 혐의에 따라서 이제 신고한 것들이 이제 진행된 거고 이 소송이 바로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걸 샘플을 만들려고.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걸 특허 그 무단 사용 주장하는 걸 넘어가지고 향후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즈니스화에 대한 일련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엄청 중국은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긴 거예요? 예, 글로벌 그렇죠. 우리한테 돈 내야지. 다 돈 돈으로 파는 키워서 먹어야 돼. 많이 팔면은 그만큼. 요거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한 그 특허권을 정당한
대가를 수치를 앞으로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규제 심화되고 있고 이제 내연차 규제 심화되고 있고 중국 시장 경쟁력 잃으면서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 그거 외에 또 내년에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아까 이제 앞서 우리가 앞에서 테슬라 내년 실적 그 전기차 판매 증가가 20에서 30%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한 것들이 상당히 기대되는 콩콜이었어요. 그게 테슬라가 어떻게 살아나는구나. 그러고 봤을 때는 일단 여기 그 아까 그 요 내용도 그 DB금융 투자에서 나왔던 내용 가져온 거고요. 그 요의정. 예, 요의정 그거 좀 꼭 보세요. 꼭 네.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업황 회복, 2차 전지 전기차의 업황 회복과 주가 모멘텀은 그 볼륨 세그먼트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제 볼륨 세그먼트라는 게 이제 그 전기차의 세그먼트가 A부터 F까지 있어요. 그 더 클수록 뒤로 앞으로 F, 그러니까 이제 GV90이 이제 F 세그먼트가 되겠죠. 작을수록 앞으로 A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해제가 될 것을 보는 게, 특히 이제 24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 지금 EV3도 나왔고,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도 지난번에 방송한 것처럼 24년 하반기부터 지금 25,000유로 이하 전기차가 쏟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올해 내년까지. 북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OEM 기업들이 전기차 확대 전략으로 인해서 다양한 세그먼트의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캐지고 돌파 구간에서의 그 볼륨 세그먼트 이런 신차가 대거 많이 팔릴 거라고 보는 거죠. 네. EV3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해당 밸리 체인상 매력도도 그 해당 기업 판매되는 그런 볼륨 세그먼트 노출된 소재 기업들이 좋을 거다. 아까 표시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으로 이제 승부 볼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신차 앞으로 나올 계획들 거고. 맞네요, 제가. 네. 그리고 이게 칠한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저가형 모델이에요. 전부 다. 시트론 뭐 이런 거 있네요. 네, 요게 이제 검은색 된 거. 테슬라도 모델 Y, 주니퍼 이런 게 나오네요. 그건 커요. 그거는 약간 그 차량이 작진 않은 건데 아. 그건 원통형 배터리 들어갈 것 같고. 호나, 네. EV4 뭐 이런 거. 네, 여기 보면 이런 것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모델 2 이런 거 나와야겠죠. 주니퍼도 이거를 저가형으로 봐야 되나? 약간 기존 모델보다는 그 차차는 작진 않은데 이것도 저가형으로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가형 모델이 쭉 다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26년대는 기아도 미국에서 EV3가 나오고 이번에 그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이 그 수출이 시작됐거든요. 만천대. 네. 25개국의 만천대 이제 수출이 시작돼가지고 캐스퍼 일렉트릭 앞으로 잘 팔릴 것 같고 또 올해 그 나왔던 캐스퍼랑 이제 EV3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팔린 게 확인됐잖아요. 캐스퍼가 유럽에서 인기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캐스퍼는 그 캐스퍼도 있지만은 그 캐스퍼 유럽형 모델이 그 인스타야. 그러니까. 네, 인스타 그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 기아 EV3가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40대들은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최근 3개월간 EV3 판매량이 7,549대. 지하 전기차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55.4%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거. 아이오닉 5랑 테슬라 모델 Y보다도 지금 더 잘 팔리는 차가 됐고, 코나 일렉트릭도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종. 일단 EV3가 워낙 가슴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좀 디자인이 예쁜데요. 네, 잘 나왔어요. 네. 캐스퍼 일렉트릭은 좀 작잖아요, 좀 그런데 네. 소형차니까. 경차는 아니면 소형차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이런 볼륨 세그먼트 차량이 이런 차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을 확 늘려주는 네. 어떤 킬링 그렇죠. 콘텐츠. 이거 한 대만 가지고 기아가 연 30만 대 판매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차들이 나온 이유가 스텔란티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스텔란티스가 내연기관차 생산량 축소 시사를 했습니다. 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고 25년도에 2회 배기가스 저감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내연기관차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11월 1일부터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곧 이제 네. 시작이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 판매량 중에 25년도에는 그 전기차 판매 비율 24%까지 2배 늘려야 돼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 2배 급격하게 느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 2배 성장해야 돼. 네. EU 시장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 그 킬로미터당 116 그 그램 그 탄소 배출 상한에서 94로 낮아지니까 이를 맞추려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그러면은 EU에서 전기차 판매가 최대 28%까지 전기차 판매가 판매대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거 못하면
요거 킬로미터그램당 95유로의 만큼의 벌금을 내야 돼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이제 특히 이거를 그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지역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걸 하지 못하면은 단순히 이런 그런 그 배출 그 탄소 배출을 그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런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 브랜드보다 뒤처질 거라 보는 거죠.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스텔란티스를 봤을 때는 이거 봐도 내년도에 유럽 시장 크게 전기차가 크게 성장하겠구나라게 일단 딱 보이잖아요. 네, 네. 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GM이 실적 발표했는데 다른 거 다 보다도 핵심적인 거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올해 20만 대 생산 및 그 도매 판매 목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표가 20에서 25만 대였잖아요. 하단이 20만 대였잖아요. 근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유지를 계속 했다는 게 핵심적이고, 내년도도 그 차세대 볼트 드디어 이게 이제 GM 그 전기차 엔솔과 했던 합작 그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이전 모델인데, 이게 리콜이 했던 그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아마 나올 것이고, 이제 이번에 신규로 출시하는 것도 LG 엔솔이랑 같이 하는 그렇죠. 거예요. 어떤 거, 뭐 이코넉스 EV는 다 그 얼티엄 셀즈 나온 건 다 엔솔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다 합작 공장에서. 다 엔솔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4분기 때 그 GM 판매량이 상당히 꽤 많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9월달 전기차 판매량, 그 8월달도 회복세가 좀 보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월 대비해서 급성장이 나왔다. 9개 국가 두 자릿대로 늘었어요. 네, 9개 국가에서 급성장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후에 순수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가 10% 정도, 14만 9,702대, 10%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 정도 늘어났고, 스페인이 많이 늘었고요, 이탈리아, 독일이 이제 반등 나왔어요. 드디어. 네. 그리고 프랑스가 좀 부진했죠. 프랑스 최근에 보조금을 좀 축소를 하는 발표를 하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누계로는 여전히 약간 아직은 역성장이지만은 이게 회복세가 판매가 9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EU랑 포함해서 뭐 영국이라든가 그 FTA까지 합치면은 이제 14% 정도의 성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이제 3, 4분기 이제 4분기 다가왔죠. 9월부터는 이런 판매 회복이 됐으니까 이런 규제까지 포함하게 되면 내년도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글로벌 그 성장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은 요 표 있잖아요. 이거 하나 이것도 DB금융투 있거든요. 인쇄하셔서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 내년인데, 이제 25년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남은 연말에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길 바라면서, 이창환 이사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